안녕하세요. 제이슨 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생존 단계를 시작으로 충분 단계를 거쳐 잉여 단계가 지속되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단계들의 구분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처음 2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돈을 이미 물려받았으니 그렇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단순히 돈을 물려받으면 자식 세대에서 전 재산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0%의 재산이 다음 세대에서, 또 90%의 부가 그 다음 세대에서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죠.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도 부가 유지되는 부자들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시스템을 물려받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에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부자의 단계에 머무르는 비법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총 자산은 3천만 불.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자녀들 중 2명은 결혼을 해서 3명의 어린 손자, 손녀가 있어요. 자, 이 중 1,800만 불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의 지분이고 200만 불은 거주 중인 집, 시가 500만 불의 상업용 건물, 그리고 나머지 500만 불은 현금으로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통한 소득이 연간 75만 불, 또 상용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25만 불, 이렇게 100만 불의 연간 소득이 있고 빚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부가 근처 은행을 찾습니다. 체킹 구자에 왜 500만 불이나 넣어두냐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CD를 추천합니다.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이자율로 쳐드릴게요 하면서 설득을 하죠. 저기 미국 은행에서는 5% 보장해 준다고 하던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자산 관리를 담당한다는 직원을 소개해 줍니다. 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자산 관리에 대한 회사의 철학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결국 원금 보장에 이자도 CD보다 높다면서 픽스드 어뉴이티를 추천합니다. 이거 아니면 면세 채권 펀드 정도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고객님께서 내는 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해요. 이게 미국에서 우리가 아주 흔히 보게 되는 스스로 자산관리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입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크고 유명한 은행이니 잘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 은행들은 상품을 판매하고 커미션을 챙기죠. 그럼 이 커미션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설계를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국 어느 주에 거주 중인지, 사업체를 자녀 중 누군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자녀와 합의는 충분히 되었는지, 또 모든 자산의 소유 구조는 어떠한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은 충분한지 등등 살펴봐야 할 게 아주 많이 있어요. 또 상업용 건물도 소유한다고 하는데 현금 흐름 상태,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 또 500만 불의 현금이 이자도 붙지 않는 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등등 아주 많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상황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부부는 뉴저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사업체는 남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첫째와 둘째에게 사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막내는 사업에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동일한 지분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고, 또 나머지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도 모든 자녀들한테 동등하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인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아내가 아무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해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채권 구자에 돈을 넣어둔 이유는 또 다른 상업용 건물에다가 투자를 할지 말지
를 결정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둔 거고요. 나이는 남편이 66세, 아내가 63세로 둘 다 아직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 5년 뒤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지만 별다른 은퇴 계좌는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은퇴를 해서 자녀들이 운영을 해 나가더라도 비즈니스의 방향, 뭐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자, 부부가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세후 월 2만 불, 연 24만 불 정도입니다. 세전 소득이 100만 불이니까 세후 소득 수준이 약 55만 불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간 한 31만 불의 잉여 소득, 그러니까 필요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돈에 필요한 돈보다 31만 불에 남는 돈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5년간 지속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5년 동안 1.55 밀리언, 그러니까 155만 불 가량의 추가 자산이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도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총 자산이 3천만 불임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75만 불의 근로소득은 없어지지만 상용 건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25만 불의 인컴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추가될 것이고, 자산의 규모를 감안하면 은퇴를 한 후라도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업체는 약 5년 후에 경영에서 물러나되 결정권은 유지하기를 원하고, 셋째에게도 지분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주길 원한다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500만 불 상당의 상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 환경과 함께 검토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는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가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뉴욕주의 경우는 부부 한 명당 5.74 밀리언, 그러니까 574만 불까지 그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액수를 넘어갈 경우에 넘어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뉴저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상속세는 2019년 기준으로 부부 한 명당 1,140만 불이겠네요. 11.4 밀리언, 부부 합산해서 2,280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현 정부 들어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액수거든요. 그리고 상속세율은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 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재산이 기존의 상속세 면제 기존이면 한 5.5 밀리언 정도이거든요. 배우자 한 명당. 이거를 크게 초과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의 높은 면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금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FL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Family Limited Partnership이라는 것의 약자이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재산을 한데 모아서 가문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업 형태인데 상속 계획의 용도로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자산을 FLP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Limited Partnership의 지분 형태로 가족들에게 분배를 하면 이 지분은 가족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의 결여라는 이유로 많게는 30%까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지분을 다 증여하더라도 아버지가 여전히 General Partner로서의 결정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희망하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배우자 한 명당 매년 15,000불씩 각 수혜자에게 별도의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즉 자녀 셋과 손주 셋 그리고 자녀 둘의 두 배우자 총 8명한테 부부가 최대한의 액수를 증여한다면 매해 24만 불이라는 돈을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상속세 면제 기준과 별개이고 그리고 FLP Family Limited Partnership 내에서 지분 형태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분석된 자료들을 토대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현재 3천만 불에 달하는 자산들을 FLP에 이전을 하고 이를 각각 자녀들한테 30%의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아서 증여를 하면 21 million, 2,100만 불이 증여되는 거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정부 상속세 면제 기준인 2,280만 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의 상속세는 2018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됐으니까 상속세를 주 정부상에서도 또 연방정부 수준에서도 전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너럴 파트너로서 사업체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전된 자산의 가치는 이후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FLP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될 31만 불의 추가 자산은 앞서 말한 매해 15,000불의 증여세 면제 기준을 이용해서 매년 총 24만 불의 현금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배우자 그리고 또 손주들한테 증여를 하고 또 이제 각각 자녀들과 손주들의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을 되도록 해야겠죠. 또 그 31만 불에서 남는 7만 불은 현재 비즈니스의 은퇴 플랜이 따로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SEP IRA라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부부 각자 이름으로 저축을 함으로써 지금의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고 은퇴 후에 낮은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조치로 이미 많게는 1,000만 불 이상의 상속세를 절약했고 또 매해 3만 불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가 500만 불의 상용 건물 그리고 자택 그리고 500만 불의 현금을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리테일 임대업이 요즘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연간 25만 불의 소득이 나오고 있으니까 캡 레이트이 5%인 셈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을 사실 그냥 불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단순히 경기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소비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상용 건물 투자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끌어내려면 이전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나이에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상용 건물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자산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금융 자산이다가 하더라도 부자들의 투자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서민들은 금융 투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 아니면 펀드를 떠올리죠. 물론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직접 투자 방식을 활용을 해요. 뉴욕의 큰 호텔의 채권 방식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연 8%에서 12%의 이윤을 올리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스타트업, 새로운 창업되는 텍 컴퍼니들의 초기 투자를 해서 뭐 많게는 10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직접 투자의 방식은 아주 높은 수준의 분석과 또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의 방법에 따라서 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의 나이는 이미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아내도 원하면 조기 상환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소득이 상당히 높고 또 앞으로 5년 정도 이것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인컴은 최대한 나중에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85%까지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과세 대상일 수가 있거든요. 또 앞서 언급했던 SEP IRA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Roth로 바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나중에 절약할 수 있는 세금보다 지금 소득세율을 피함으로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고 트래디셔널 IRA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가 200만 불의 자택이 지금이야 손자 손녀들도 놀러 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 집을 처분하고 또 남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도 신중하게 계획하고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은행 직원을 만났을 때하고 사뭇 다르죠.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냥 상품 한두 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이마저도 제한된 방송시간 탓에 아주 많이 간추린 겁니다. 그냥 얼핏 보아도 높은 수준의 전략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맨 처음 언급했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운영 체계를 말하죠. 자산이 시장에서 유기적 상태로 내가 내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정권도 계속해서 바뀌죠. 사업 환경, 시장 상황, 국제관계, 기후 변화, 어떤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요소들도 변해요. 세대 교체를 거듭할수록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흐려지기 마련이죠.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이 스스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선대가 가졌던 가치관과 철학을 끊임없이 후대와 함께 소통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대화를 자식들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시스템 안에 반드시 속해 있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돈을 군사에 비교를 했었죠. 중국 오나라의 비실비실한 군사들을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서 왕의 야망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라는 인물이잖아요. 부자들은 모두 그들을 대신해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할 사령관을 최소한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한 사람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죠. 이런 전문가 팀이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가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 가치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잘 보존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대대로 물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자들이 고용하는 사람들, 이 사령관 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보통의 자산 관리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방송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한글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의 주시면 다음 순서에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거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낮은 고도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